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수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이준석 신당이 총선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5개월을 앞둔 총선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법적 대응 전망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철회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상대로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판단이 나오기 전 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당 입장에서는 보고라는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만큼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법적 대응 전망을 어떻게 좀 하시는지. 네, 저는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그 노란봉투법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할 거다, 파업을 조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막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하면서 이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이제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보다는 정쟁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평가를 먼저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회 사무처가 지금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국회 사무처는 뭐 민주당 출신의 그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뭐 공무원 조직이고 중립적인 기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 사무처가 이거는 이제 뭐 보고 그 안건이 아니다. 그래서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뭐 헌재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도 아마 뭐 각하나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이제 민주당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추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국회 사무처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이제까지 국회 내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본다면 이 탄핵 소추안이 워낙 남발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것이 법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국회 내에서 어떤 협치나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헌재까지 가게 된 상황, 결국 탄핵 소추라는 것이 남발되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노란봉투법 아니면 방송 3법 이거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주주의 그리고 또 탄핵안 같은 경우에도 이 검사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면 이때 뭐 재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재욱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 본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노란봉투법을 이동관 위원장 방탄을 위해서 이제 바꾼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연히 이제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제 조금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부분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한 20년, 2000년대 이후에 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전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2건,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은 딱 임기 내에 딱 한 번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택시 공영제 거부하는 행사예요. 이거는 국회가 어쨌든 택시 기득권
뭐 협회 이런데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줘서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MB 대통령이 그때 이제 퇴임 앞두고 얼마 시간이 이제 남지가 않아서 이런 기득권의 눈치 보지 않고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서 사실상 뭐 이런 뭐 모빌리티나 뭐 이런 발전에 어쨌든 좀 길을 열어줬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상 이제 그럴 때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간호법 아니면 네, 뭐 이미 양곡법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네, 않았습니까?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대통령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예, 한 말씀 발언 기회를 예, 드리죠.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만장일치로 되거나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뭔가 한 목소리가 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저희가 대통령이 행사한 적은 한 건도 없고요. 지금같이 이제 노란 봉투법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파업 조장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노동자의 어떤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합니다. 다만 파업을 했을 때 사용자 측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파업권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맞설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은 어떤 선한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되게 다층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편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방송 3법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KBS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데 예. 이사 수를 늘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당 추천 이사와 야당 추천의 이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민단체의 몫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민단체 분들이 대부분 우파 쪽보다는 좌파 쪽에 좀 경도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 시민단체 부분이 아니라 여당의 7명, 야당의 4명 이 부분을 7대 4가 아니라 7대 6으로 하고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3분의 2가 되면 이제 소수자의 어떤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자는 충분히 누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이거를 지금 바꾸는데 예전의 방식보다도 더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더 넣는다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지금에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지 여야가 합의된 어떤 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례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맥락과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이 3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없겠습니까?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언론의 몫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진영 논리나 프레임 싸움을 통해서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한다. 이 법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왜 대통령 거부할까? 단순하게 본다는 거죠. 그 내용적인 면도 충분히 살펴보고 대통령의 권한, 헌법이 부여한 그 권한 거부권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뭐 짧게 뭐 간단하게 반론을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이제 좀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고 싶은 게 지금도 이 법에 의해서도 선배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에 대해서 그 사용자 측에서.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 금액을 너무 크게 특정하지 않고 때려서 사실상 파업권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누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얼마 손배 청구하라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조정해 주는 법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제 뭐
뭐 그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어제는 본인의 개파라고 할 수 있는 천하용인 4사람과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니까 신당 창당 시에 이제 수도권에 일단 기반을 두고 또 영남권에도 지역구 후보를 대거 출마시키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질문 드려보죠.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께서 예. 구상하는 어떤 신당이 반윤리인지 아니면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 틀에서 2024년 총선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의 생각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가 잘 되는 것을 저는 원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의 어떤 이견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견은 여당 내에서의 이견이란 것은 잘 되기 위한 이견이지 이 분에 대한 어떤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대나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혐오를 기반한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윤핵관이란 프레임 속에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본인이 느끼는 서운함도 있겠지만 윤핵관이란 그 프레임 자체는 선거 기간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됐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존중도 하고 다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서운함이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과 지금의 상황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대구에서 출마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우니까 출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어려운 그렇죠. 것은 노원병 아닙니까? 3번 도전했다가 아깝게 안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노원 자기는 시민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노원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진짜 그렇게 어려운 것을 원하신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는 데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과 희생과 그 도전 정신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직후에 바로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그 수도권 기반 신당 액션 플랜 이 내용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사실 신당이라는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파급력은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영남권 출마 이런 전략은 실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그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 못지않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민주당한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냐? 사실상 야당보다도 민주당보다도 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준석 신당은 야당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2030 또 중도층들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뭐 나오진 않았지만 뭐 내부 보고서에도 네.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뭐 지지자들이 결코 뭐 지금 반윤이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지지하거나 그렇게 안심하게 응원할 때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고요. 저를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어제 이제 천하용인 만났잖아요. 아, 예. 그거 보고 같은 맥락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민주당에 저런 사람 없나? 어쨌든 지금 30대 이준석 전 대표와 저렇게 젊은 천하용인이 지금 여권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판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저런 뭐 어쨌든 신진 그룹들, 젊은 세력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 역량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이 역량의 가능성, 그 양당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제3의 공간은 제3제 지대 공간, 이른바 이제 파괴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혁신을 통해서 쇄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과 변화와 희생을 통해서 쇄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이 국민의 힘이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내년 큰 틀의 선거,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면 현상 유지와 과거로의 어떤 퇴행이냐의 그 분기점에서 갈림길에서 부족하지만 국민의힘의 후보, 국민의힘한테 힘을 실어준다. 근데 그 전제는 우리가 쇄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쇄신의 노력이 커졌을 때 그리고 네. 민주당 또한 쇄신의 노력을 커서 뭔가 변화의 폭이 커질 때 이때는 제3지대의 공간이 좁아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대표도 조건을 뒀습니다. 뭐냐면 연말까지 변화한 것을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정확히 27일이라고 네, 예. 명시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한 4, 50일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하나 제가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양당의 어떤 반감,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근거한 사람들의 어떤 신당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실제로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똑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당이란 건 방향성도 나와야 되고요. 실제로 그게 사람들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채워보니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그런 신당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이념과 방향성과 맞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게 사람들이 실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싫어 반대하는 사람으로 모아졌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볼 때는 거기서도 또 반대와 어떤 실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여론에 기초한 신당 지지세는 전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앞서 이제 대구 출마 발언, 그러니까 출마를 시사하는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좀 논평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논평을 말고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출마하실 거라고 보세요? 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봐요? 출마한다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는 저는 네네. 대구라고 봅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도 전 선거에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리 지금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오히려 대구에서 한번 승부를 보는 게 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 발로 약간 좀 재밌는 좀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가서 대구 현역 국회의원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살찐 고양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들과 붙겠다는 이야기보다도 대구에 오는 윤핵관과 붙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인유한 혁신이 그 영남 중진들 이런 이제 물갈이 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들과 뭔가 연합하기 위해서 뭔가 좀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 이미 그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대구에서 죽겠다 약간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대표적인 윤핵관들 뭐 권성동 의원 그리고 부산의 장재현 의원도 막 이번 주말에 그 버스 9대 뭐 몇십 대 동원해가지고 4,200명 4,200여 명이요. 동원했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윤핵관들이 약간 분열이 있는데 이걸 또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자, 여 행정관님의 전망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21년 12월 상황에서 22년 1월 상황이 지금 볼 때는 지났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자맹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자맹을 하면서 순천 갔다가 제주 갔다 울산 가서 12월 3일인가 5일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때 울산 회동을 통해서 한 번 다시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때 네, 당시에 그렇죠. 대선 후보와 만난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지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선대위가 해체가 되고요. 김정일 위원장과 결별도 하고 그때 당내에서는 청년 보좌역들, 청년들이 당시 후보 윤석열 후보 앞에서 후보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때 당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준석 당대표를 물러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캄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오고 밖에서는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맞잡고 같이 갈 수 있었던 거는
대선 승리, 정권 교체라는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당을 변화시키는 매기의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뛰쳐나가서 매기가 강 밖에 나오면 죽지 않습니까? 물론 잘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저는 응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윤핵관에 대한 어떤 싫음 이걸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준석 당대표가 내년 총선의 역사적인 의미와 함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다음 행보가 그 판단에서 다음 행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앞서 이전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신진 그룹의 필요성이라던가 좀 우리도 그런 두드러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두드러지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연말 탈당 가능성도 흘러나오고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공동행동 모임 이 가칭이지만 이 행동으로 집단 행동도 예고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대규모의 탈당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비명계 의원님들 모여가지고 공동 행동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좀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비명계라고 하는 소위 그런 의원님들이 계속 언론에 대해서 계속 지도부 흔들고 당대표 흔드는 약간 이런 이야기만 하셨지 실제로 뭔가 모여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전달한다, 실력 행사한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겁하게 조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요구를 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하고 패배하면 패배 인정하고 다음 이제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이 진작에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탈당을 한다고 하면은 이상민 의원 정도가 지금 지금 최근에서 언론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상민 이준석 전 대표랑도 만났다고 하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또 밝히셨고 날짜까지 약간 좀 특정을 하셨잖아요. 한 달 내에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탈당 전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자민련에 입당해가지고 출마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삼스럽거나 임팩트가 있지는 않은 탈당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별개로 보면 될까요? 탈당에 있어서 대거 탈당 가능성은 좀 낮은데 이런 공동, 집단 행동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좀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이재명은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노선 아니면 정책 이런 비전과 아젠다도 함께 보여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그냥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어쨌든 시스템 공천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들이 공천을 받으면 그게 시스템 공천이고 본인들의 공천이 피해가 가면은 그게 이제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공천권은 왜 본인들은 무조건 본인들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비명계 또는 중진 다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공천이 계속되니까 이게 권리인지를 안다고 자기 걸로 아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다 조금 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계영 전 부대변인께도 두 가지 질문 나눠서 드려봐야겠네요. 일단은 비명계 중심으로 실제로 대거 탈당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이제 공동행동 모임이라고 가칭 원칙과 상식 출범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파급력은 어떻게 좀 판단하실지 두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점상 지금 분위기를 만들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결단을 한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할 텐데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제3지대에 있어서 이른바 성공한 최근의 사례가 2016년 상황이거든요. 2016년 예. 국민의 당이 나왔죠 그때 안철수 의원이 2015년도에 원래 문재인 당시 당 대표와 같은 민주당 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당을 창당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적 토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호남의 다선 의원들한테 공천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지도가 높은 호남을 베이스로 한 분들이 다 소위 말해서 탈당을 하고 국민의 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반문 정서, 그 당시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특히 호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다선 의원들이 안철수와 결합하면서 그때 한 30여 석을 제가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적인 게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 지역구에서 뭔가 전반적으로 조금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한 지역구라도 어떤 사람이 나갔을 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좀 예전 사례에 비춰서는 크지 않을 거다. 다만 그렇게 들고요. 만약에 한 곳에서 다자 대결이 되면 이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신당, 그다음에 조국의 신당,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어떤 포지셔닝을 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전망을 해볼 때 제3지대의 공간은 생각보다 넓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내년 총선이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둘 것인가. 그 큰 틀에서 사고를 한다면 지금의 미흡한 지금의 차이 그런 것들은 좀 더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선택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두 분의 논평을 듣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청년 리더들을 만나서 새마을 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당부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좀 논평을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여행정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신경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상징 자본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박근혜 키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구 신당, 뭐 영남권 기반으로 한 대구 신당이 나왔을 때 어쨌든 친박들, 뭐 우병우, 최경환 뭐 이런 분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와 좀 결합할 것이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면서 조금 이렇게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뭐 청년 리더들 만난 것도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2030 지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안기 위해서 뭔가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준석을 좀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공과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죠. 현상 유지가 아니라 큰 틀에서 사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월 달에 사우디하고 카타르 순방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건설 50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박정희 때 73년도부터 사우디, 그다음에 뭐 요르단, 뭐 그 여러 중동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열사의 땅에서 피땀을 흘리신 거죠. 그 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도 한 겁니다.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어떤 비전이 있고요.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관철시키는 어떤 리더십,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건전 재정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국채를 발행해서 쓰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뭔가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살뜰하게 이렇게 쥐어짜면서 해낸 건 뭐냐면 지금의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게 되는 겁니다. 정권은 유연합니다. 5년 만에 끝나죠. 하지만 제 자식도 그렇고 많은 세대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기조 속에서 하는 거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를 부린다는 게 단순히 TK의 어떤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나가봐서 보니 저 또한 제가 대학교 때 생각했던 그 박정희와 지금에 생각했던 박정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비전과 그다음 행동력, 추진력, 리더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박정희나 지금의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방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